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또 책방을 운영하는 최인하 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출판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송인서적이 부도를 내더니 얼마 전에는 서울문고가 운영하던 반디앤루니스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서울문고는 33년이나 된 서점입니다. 대형 서점 폐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이었던 종로서적이 2002년 문을 닫은 이후로 거의 20년 만의 일입니다. 요즘 출판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주는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대형 서점이 맥을 못 추는 가운데서도 독립서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판계 동향 하니까 좀 주제가 무거워 보이긴 한데 이런 얘기도 한번 나눠봐야겠죠. 최인하 대표와 만나봅니다. 오늘 사실 인터뷰도 간신히 잡아서 시간이 안 되셔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도서관에 가보면 네. 사서분들이 되게 책을 많이 읽을 것 같아도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 서점이나 뭐 책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처음에 책방을 열고 꼭 저거 같았어요. 그 바닷물에 쪽배를 타고 이렇게 떠 있는데 사방이 물이잖아요. 근데 목이 마른 것 같은? 사방이 책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책 읽을 시간은 오히려 더 안 나고 또 하나는 이제 왜 많이들 좋아하는 게 일이 되면 또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듯이 이게 책이 이제 저한테는 일의 재료가 되니까 옛날보다 권수로는 훨씬 많이 접하죠. 근데 한 권을 온전히 독자의 입장에서 빠져들어가서 읽어버리는 즐거움은 많이 놓쳤어요. 많이 잃어버렸고 막 이렇게 이건 이런 내용이구나. 알았어. 이건 이렇게 많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어느 통계 보니까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1년에 단 한 권도 맞아요. 이제 안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건 더 그럴 것 같은데 이 원인, 네. 이유가 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스마트폰. 제가 이제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그래도 내가 시간을 나면 어쨌든 거의 자동적으로 책을 펴는구나 나는. 다행이다. 딴 거 안 찾고. 근데 그러고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이게 우리 때는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시간을 보낼 만한 거리가 지금 시대처럼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컨텐츠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보내는 거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을 보낼 만한 그 거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게임을 비롯해서 영화, 드라마, 뭐 웹툰 굉장히 많아졌고 컨텐츠는 다 시간을 놓고 다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는 책하고 보낼 수도 있는 시간이 일로 다 가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얘는 항상 나하고 붙어 있어요. 화장실 갈 때조차. 그럼 옆에 있는 거하고 시간을 보내기 마련인 거죠. 근데 저한테도 요즘은 얘가 책을 덜 보게 하는 아주 자꾸 얘라고 그러면 저 스마트폰 기분 나쁠 수 있고 그 스마트폰을 그렇던 다 뺏을 수도 없고. 저한테도 고민이에요. 네, 어떻게 해야죠? 제가 책방을 하면서 이제 알아차린 게 있어요. 그 수많은 컨텐츠 중에 당사자에게 가장 많은 수고를 요하는 게 책이구나. 한 권의 책을 읽으려면 요새는 좀 얇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4시간? 4-5시간은 온전히 책에 집중 몰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딴짓하면서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더 재미는 있는데 쉽고 그렇게 수고가 덜 들어가. 그러니까 소위 컨텐츠의 경쟁력에서 자꾸 이게 처진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빠져들어서 다 읽었으면 결과적으로는 야 좋아 이렇게 되지만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책을 잡고 허들이 많은 읽어나가는 거죠. 거. 맞아요. 네. 맞아요. 허들 소리. 예, 네. 그러니까 뭐 돈도 내야 되고 책 맞아요. 살려면 뭐 시간도 들여야 되고 음. 그런데 그 5년 전에 이제 책방 문을 여셨잖아요. 네.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그 5년 전과 비교해서 우리 출판 시장도 많이 좀 바뀐 게 있나요? 우선 출판사가 나날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뭐 독립 출판사가 뭐 1년에 몇 개가 는다 그랬는데 얼마나 는 거예요? 뭐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책은 안 팔리는데 출판사는 그게 참 늘고. 희한한 게요. 책 읽는 사람은 자꾸 줄어든다 그러는데 책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자꾸 늘고 그렇죠. 자기 책을 내고 싶어하는 네. 사람은 그리고 책 만드는 출판사도 개수가 자꾸 늘어요. 네. 그것이 이제 출판사도 사실은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이잖아요.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업무 분장들이 잘 돼 있어서 뭐 편집 디자인 뭐 이게 다 이제 외주를 주면 의주가 되죠.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의 출판사의 개수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리고 독자들이 뭐 독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점점 심각한 거 싫어하고 또 진지한 거를 덜 좋아하다 보니까 책의 이 크기도 점점 좀 줄어드는 것 줄어들고 같고요. 얇아지더라고요. 얇아지고요. 예. 네. 그래서 갖고 다니기 좋게끔 네. 그 부담을 줄여주는 네. 그러니까 아까 허들 얘기하셨다시피 책을 펴는 허들을 줄여주는 쪽 이제 그런 노력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계속 책은 이제 안 팔리고 네. 특히 이제 코로나 오면서 이 서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럼요. 네. 그 어떠세요? 코로나 전과 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줄었죠? 그 서점 오시는 분들 숫자라든가 매출이라든가. 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절반도 안 오세요? 아, 절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언뜻 듣기로 그러니까 스마트폰 없을 때와 지금 있을 때 그 책 읽는 인구가 10분의 1보다 훨씬 더 줄었다고 하는데 네. 그 상태에서 지금 코로나로 또 거기서 네. 또 절반이 떨어져 나간 그런데 거예요. 이제 대신 온라인 서점은 매출이 좀 늘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이 알려진 베스트셀러 같은 책들을 가진 출판사도 매출이 늘었다 그래요. 왜? 회사를 덜 가고 또 아무래도 뭐 이동하는 시간이 줄고 이러니까 각자 좀 자기만의 시간이 늘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읽는 사람들은 좀 는 것 같아요. 시간이. 그러면서 책 매출도 늘었는데 그거는 오프라인 서점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남의 나라 얘기고 네, 지금 온라인 그 최 서점들. 대표님이 하시는 책방 같은 일종의 독립서점 그렇죠. 성격이잖아요. 네. 그 이번에 그 코로나 무슨 지원금 좀 받으셨나요? 100만 원인가 받았습니다. 100만 원. 근데 이제 왜 신문에서도 엊그제 났는데 이게 이 서점 업종들을 그 규모가 큰 온라인 서점하고 저희 같은 조그만 영세 이 동네 책방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평균을 내니까 그렇게 안 떨어졌어. 이제 이런 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지원 업종에서 뺐어요. 예. 네.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 평균의 오류라는 말 우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세금을 받아서 이제 일을 하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공무원들은 실은 특히나 이런 시국은 훨씬 더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펴야 되는데 너무 무성의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앞에 저희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는데 그 작년에 이제 송인서적이 문 네. 닫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문고도 네. 폐점했고 불광문고. 예, 그 불광문고 은평구에 네, 있던 네. 불광문고도 문을 닫았고 그러니까 서점이 문을 닫는다는 게 그 기업이 문 닫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왜 모종린 교수님 혹시 아실까요? 예, 뭐 골목길, 네, 예, 예. 뭐 로컬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각 지역이 살아나려면
그 문화적인 창조성을 가진 그렇게 스몰 브랜드들, 작은 소상공인들이 골목골목마다 있어야 되고 그들의 존재가 각 그 지역마다 각기 다른 그 독특한 창의적인 독창적인 문화를 꽃피우는 곳이야. 이제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의 대표적인 업종이 책방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저희 책방만이 아니라 요즘에 서점들은 특히나 옛날같이 참고서 일률적으로 팔고 이런 곳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독립서점이라고 해서 네. 그 옛날 서점과 주인장, 다르죠. 예, 주인장들의 생각과 개성이 반영이 된 그래서 그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 일반적인 베스트셀러가 저희 책방의 베스트셀러하고는 매우 달라요. 그러니까 각 점포마다 각 책방마다의 개성들, 꼭 거기 가야만 느껴볼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꽃피우는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요즘에 왜 뭐 힐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어느 장소에서 힐링을 받으세요? 저는 대표적인 게 책방인 것 같고, 맞아요. 실제로 책방에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책방 문 바깥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늘 분투하고 막 댕댕거리고 쫓기고 이렇게 살다가 마치 무슨 잠깐의 피정 가듯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때는 내가 바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오히려 내려놓고 숨을 좀 돌리고 예. 심호흡을 하는 이런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책이라고 하는 콘텐츠가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과 뭐 그런 것들의 결정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그 사회의 한 나라의 문화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또 가늠할 수 있게끔 해주는 아주 보석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꼭 매출이나 수익이나 이런 잣대로 볼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필요가 인정이 된다면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프랑스 정부인데 이건 좀 그 예산으로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 예.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보면 임대료 같은 거를 다른 업종하고 좀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건물주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책방에게 싸게 해주면 그분들은 이제 손해를 보니까 정부에서 그거는 보전을 정부가 해주는. 보전을 해준다든지. 우리도 좀 독립서점들 무슨 행사하고 하면 저자와의 대화 이런 거 하면 저도 가끔 가는데 좀 지원하죠. 그러니까 1년에 뭐 한 두어 차례 이벤트 같이 네. 무슨 강사료를 조금 지원을 해준다든가 네. 이제 이런 노력들은 조금씩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것부터 사실은 서점을 운영을 할 때 제일 큰 게 여기는 공간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네. 임대료가 굉장히 그게 제일 크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그래서 이 임대료 문제가 어떻게 좀 해결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이 규모가 큰 온라인 서점들과 저희 같은 작은 규모의 오프라인 동네 책방들은 네. 이 책을 입고할 때 공급가율이 달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할인을 해주잖아요. 할인을 하고 또 거기 무슨 뭐 적립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음 배송료도 공짜고. 그렇죠. 그게 이제 규모의 경제가 규모의 되니까. 경제, 근데 저희들은 그거 하면 정말 남는 게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 출판사에서 책값이 이제 100원이다. 그러면 이런 대형 서점에 주는 가격과 독립서점 작은 동네 서점에 주는 가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독립서점들은 이제 그 사실 중간에 그 유통 도매상하고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저희한테 주는 공급률이 다르다는 거죠. 아. 왜냐하면 큰 서점들은 출판사하고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 양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네 출판사의 책을 그 규모가 큰 서점이 밀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예. 저도 이제 뭐 책을 쓰고 책을 파는 이제 네. 저자 입장에서 이렇게 서점에 가보면 저는 일단 책 냄새가 좋아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좋아요. 네. 그리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좋아요. 거기 오시는 네. 분들이 뭐 술 먹고 뭐 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 아니잖아요. 그럼요. 뭔가 이렇게 향기가 느껴지는 네.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전주에 가서 어느 호텔에 갔는데 1층에 네. 예술 관련 서적만 이렇게 그걸 뭐 큐레이션이라고 네, 그러나요? 네. 그것만 이렇게 모아놓은 서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찌 보면 그런 게 독립서점들의 어떤 살길 돌파구가 네.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싶은데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서점에 가보면 그 독서 모임 같은 걸 많이 네, 하더라고요. 네.
그 지금 그 북클럽 같은 걸 하시나요? 네, 네. 얼마나 회원들을 이렇게 모여 계시나요? 달마다 조금씩 다른데 지금 한 650에서 한 700분 사이가 그렇게 많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게 벌써 시작한 지 10월에 책이 40권째 책이니까 3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매월 무슨 책을 선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을 받아요. 멤버십이어서. 그래서 6개월, 1년 단위로 이제 회비를 내고 가입을 하시면.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회원 가입할 때는 무슨 책이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 그냥 저희를 믿거나 네. 혹은 저희가 하는 일에 좀 호기심이 있거나 뭐 우호적인 분들이겠죠. 그래서 가입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매달 책을 그 수많은 책 가운데 예. 한 권을 골라서 이제 댁으로 보내드리는데 책만 보내지는 않고 제가 편지를 써요. 제가 책방마님인데 책방마님 편지를 씁니다. 예. 왜 하필 이 책을 골랐고 어떤 점에서 읽어볼만 하신지. 그래서 이제 편지가 동봉된 책을 매달 선물처럼 받는다. 이달엔 무슨 책이 올까? 그 기다리는 맛이 좀 있겠네요. 네. 한 달에 한 권씩 선물 받는 느낌. 그리고 제가 그러면 이제 읽고 나서 뭐 합니다. 독후 토론을 네. 한다던가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저자분들을 모셔서 아, 그 회원들을 위한 북토크 자리를 이제 따로 만드는데요. 그게 의미를 갖는 것은 요즘은 선생님도 느끼시겠지만 신간이 나와서 북토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책을 안 읽은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죠? 거기 와서 사죠. 네. 이제 듣고 나서.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흐름이 달라졌어요. 책을 읽고 관심이 생겨서 저자를 만나러 가는 분보다 그 저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건 한 1시간 반이면 되니까 괜찮으면 책을 사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책을 다 읽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오셔서 책 얘기를 길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얘기 발제하듯이 하고 나면 읽은 분들의 소감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나누고 이러니까 저자분도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은데 좋고 또 회원분들도 같은 책인데 저분은 또 저렇게 얘기를 하네. 그래서 굉장히 풍성한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불러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갔는데 네. 그분들의 수준이 네. 굉장히 높고 이미 책들을 읽고 오셔가지고 네. 질문도 굉장히 날카롭고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저 그때 선생님께 좀 감동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많이 있을 텐데. 뭐 일단 하나. 그게 뭐였냐면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는데 그분은 이제 발표할 일이 많다고 네. 그 사람들 앞에서 근데 익숙해지지가 않고 계속 떨린다. 네. 이걸 좀 떨지 않고 발표를 잘하는 법이 없겠냐. 뭐라고 그러던가.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 없는데. 저도 그럼, 떨립니다 그랬나? 아니요. 그럼 보통은 어떤 답을 하시냐면 뭐 연습을 또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법이죠.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저도 떨리는데 저는 그 자리에 한 1시간쯤 먼저 갑니다. 가서 제가 서서 오시는 분들을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 얼굴을 보면서 저분이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와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나를 그 따뜻한 눈으로 보는 분들 앞에 서면 떨리지 않는다. 그렇죠. 내가 먼저 다가서고 친해지면 네. 왜 떨리는 이유는 그분들이 나를 평가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할까봐 그런 거죠. 때문에 떨리는 것이거든요. 저 완전 고수의 얘기다. 예. 감동이었어요.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감동을 하시고. 이제 오늘 얘기의 서두에 제가 이제 이 독서 문화의 진작 혹은 또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으로 시작했는데요. 네. 결국은 이 독립 서점들이 살 길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는 거잖아요. 네.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도대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책 읽는 방법 좀 알려달라. 그런 질문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고민에서부터 출발하시라. 아까 저희 큐레이션 주제어 중에 하나도 왜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책을 읽지? 그럼 굉장히 모호해요. 책이 너무 많고. 근데 내가 지금 가장 그 중요한 문제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잘 답이 찾아지지 않는 문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는 뭐 친구한테 얘기를 하든지 하는데 그래봐야 수준들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즉 그러면 소위 멘토들을 이제 많이 찾는데 멘토를 꼭 주위에서 이렇게 찾지 마시고 책에서도 찾으시라. 책이 훌륭한 멘토니까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먼저 고민해서 쓴 분들이 있다 분명히. 그래서 그분들의 책부터 읽으면 그게 이제 그 말하자면 렐레번스 관련성이 생기면 내 문제가 꼬리를 되면 물고 가는 건가요? 확 거기 이렇게 집중 몰입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좋은 책이라 함은 다음에 읽을 책을 알려주는 책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책에 또 분명히 나오잖아요. 저자가 혼자 쓴 게 아니니까. 그럼 또 그걸 이어서 읽어보고 이렇게 시작하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뭐 베스트셀러 따라다니지 말고 그 혹은 또 네. 모름지기 뭐 이런 책 정도는 읽어야 된다는 뭐 고전 따라가지 말고 뭐 정말 그것도, 필요한 책. 네. 자기가 지금 자기 문제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출발해라. 네. 네. 그 제가 이제 최 대표님 만나기 위해서 최 대표님 그 전에 이제 하셨던 강의를 하나 이렇게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떤 결정적 순간이 있다. 그 결정적 순간이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네. 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때 그 전환점에서 판단할 때 내가 좋아하고 남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쪽으로 마음을 내키는 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네. 그 전환점이 몇 번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일 관련해서는 한 3번? 그 3번이 뭐죠? 어떤 거죠? 처음에 이제 입사하고 나서 여기에 내가 그냥 할 거냐 튀어나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그런 걸 취했던 거. 그럼 눌러 앉으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그러면. 싸운 거죠. 제 방식대로. 그리고 내가 통한다는 걸 보여주리라 뭐 이랬던. 차별과 싸운 거. 네. 이제 두 번째는 한 9년 차, 10년 차쯤 됐을 텐데 제가 그만뒀었어요. 한번 회사를. 왜 그만뒀냐. 그러니까 그 왜 사기꾼 증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지금 성취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진짜 같지 않고 사람들이 나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야. 뭐 이런 마음. 그게 8년차 9년차 때는 회사에서도 인정을 꽤 받고 제가 했던 캠페인도 터지고 그렇죠. 이러면서 자리를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저한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앞으로 1년, 2년 하고 그만둘 게 아니고 오래 할 거면 그런데 만약에 이게 거품이라면 한 살이라도 일찍 터지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를 한번 던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그냥 밖에 나갔죠. 그래서 한 9달 프리랜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다시 받아줘요? 네, 다시 와라.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못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들어갔고 세 번째는 이제 40 중반이었어요. 이제 그때 감은 자꾸 무뎌지는 것 같고 후배들은 치고 올라오는 것 같고 난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고민이나 질문을 이렇게 품고 있으면 발효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질문이 A였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게 A가 핵심이 아니라 B였네. 이런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내가 이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지? 얼마나 버티지? 이랬는데 조금 더 가니까 그게 아니라 시간이 줄어들고 있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은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간은 줄어들기만 할 뿐이다. 자, 그러면 통장에 그러니까 추가 수입이 없이 통장에 잔고만 갖고 살 때 우리는 10,000원 한 장을 쓰더라도 중요한 거에 아껴 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시간이 지금도 줄고 있는데 나는 내 시간을 그렇게 아껴서 중요한데 가치 있게 쓰고 있나? 이렇게 하고 제 거울에 얼굴을 봤더니 눈동자가 풀려 있는 것 같았어요. 좀 힘들게 사시는 편이시네요. 스스로를 뭐죠? 계속 유난을 이렇게 담금질을 하는 유난을 스타일. 떨었어요. 근데 처음 이제 그 광고 일막이면 2막이 책방이면 3막도 네. 있습니까?
그건 알 수 없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그 우리 최 대표님 같이 그런 어떤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싶은 분들에게 조언해 주실 말씀 있으시다면. 사실 제가 하는 얘기의 상당 부분은 핵심이 질문이에요. 질문. 그리고 특히 그것도 자기 자신한테 질문해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일터에서는 대체로 을로 살아요. 다 그렇죠? 을이죠. 다 을이죠. 예. 사장님조차도 어느 순간에 그렇죠. 또 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관성처럼 몸에 붙어서 자기 인생에서조차 자기를 을로 대접하는 것 같더라라는 발견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을들한테는 물어봐 주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분식집 가면 뭐 많이 안 시키죠. 물어봐요. 네. 그리고 물도 갖다 먹으라 그러고. 그렇죠. 근데 고급 식당을 가면 많이 물어봅니다. 뭐 뭘 어떻게 해드릴까요? 순서는 지금 드릴까요? 고기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대접할 사람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갑으로 대접하고 있나? 자기한테 물어보나? 물어보지 않으니까 자기도 잘 몰라요. 모르니까 의뢰껏 그냥 세상이 이렇게 데이세이 하니까 나도 저거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급해지죠. 쫓아가야 되니까. 휩쓸리게 되고. 네, 이제 그럴 때 잠깐만. 근데 너 이거 하고 싶어? 왜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너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뭐야?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자꾸 물어보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갑이 되는 길인 것 같고 그것이 주도적으로 사는 길이 아닐까? 사실 그렇게 자기가 묻고 자기를 스스로 존중하고 네. 그러는 거야 누구도 시비 못 걸죠. 그럼요. 침해할 수 없죠. 그럼요. 그리고 뭐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제 뭐 나답게 살고 싶어, 뭐 나를 사랑하고 싶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선생님도 연애하실 때 어떤 그 처자가 좋아지니까 막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이 음식을 과연 좋아할까? 내가 이거 입고 나가면 좋아할까? 근데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한테 궁금해야죠. 물어봐야 되고. 근데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네. 질문하는 삶을 살자. 네.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그 오늘 대표님과의 얘기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책방을 운영하는 최인하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